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의 유튜브 진출이 이어지면서 유튜브가 레드오션, 즉 경쟁인 치열에 성공하기 힘든 시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iNews24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를 매니지먼트하는 멀티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잇따라 연예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CJ ENM의 MCN 사업 다이아TV는 이달 개그우먼 박미선, 가수 전효선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밖에도 강유미, 이수근, 윤보미 등 연예인이 다이아TV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MCN 샌드박스도 최근 방송인 김구라와 그의 아들 그리의 유튜브 채널을 열었죠.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은 지난해 6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7개월 만에 구독자 330만 명을 모았습니다. 백씨의 채널은 지난해 개설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세 번째로 많은 채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MCN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의 경우 유튜브에서 기성 미디어보다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고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예인 기획사 등에서 MCN에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MCN이나 관련 업체 쪽에서도 인지도나 진행 능력, 협찬 수주의 장점이 많은 연예인 유튜버가 나쁠 게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유튜버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같다는 반응 속에 적자 생존 경쟁을 호소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부 유튜버는 인기를 위해 신상을 속이거나 자극적인 영상을 내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유튜버 A씨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인 것처럼 일상 영상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A씨는 증상을 과장했다고 사과했지만 장애가 있는 다른 유튜버와 이용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기 유튜버 B씨는 지난해 유튜브에서 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유튜버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구글은 지난 7일부터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선 댓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고 후원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범람하다 보면 제약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반 유튜버들이 경쟁하기 더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라며 유튜브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의 자동 완성 검색어 알고리즘이 음란 키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유튜브와 협의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자동 완성 검색어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유튜브, 페이스북과 협의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유튜브는 자동 완성 검색어가 자체 운영 규정 위반 컨텐츠 검색을 유도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부적절한 자동 완성 검색어는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서 문제 제기한 음란 키워드 자동 완성 검색어는 즉시 삭제 조치했다며 페이스북은 혐오, 성착식성 자동 완성 검색어를 상당 부분 삭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보안 예산은 줄여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인데요. 핀테크 활성화와 비례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네요.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으로 198억 6,8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년 지원금이 101억 3천만 원의 2배 규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일자리 매칭 2억 원, 금융클라우드 34억 4천만 원, 전문인력 양성 14억 4천만 원 등의 50억 원가량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테스트베드 운영과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들의 예산도 적게는 16억 원대, 많게는 96억 원대까지 증액됐습니다. 반면 올해 보안 지원 예산은 전년보다 29%가량 깎인 7억 300만 원인데요. 지난해 금융위는 오픈뱅킹 시장의 안착과 핀테크 기업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 9억 8,500만 원을 수혈한 바 있습니다. 비용은 혁신금융 서비스와 오픈뱅킹 등에 참여한 각 중소기업의 보안, 서비스 취약 점검 비용 75%를 대주는 데 쓰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200여 명 중 73%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보호 노력이 소홀하다는 의견의 응답자도 44%였습니다. 보안예산 축소는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 운영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의 주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을 알리면서 지금까지 지급결제 분야의 고속도로 구축에 매진했다면 이젠 안전한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철저한 안전과 보안이 전제돼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한 바 있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지난 16일 핀테크 정책 설명회에서 신뢰와 안전을 기반에 두지 않은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기존 서비스의 보안 점검은 등한시하면서 새 사업 투자에 힘을 쏟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권원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정부는 예산 계획에 보안 부문을 분류해놓지도 않은 채 늑장 추경으로 확보했고 올해엔 항목화는 했지만 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금융 보안에 대한 정책 의지가 미흡한데도 신뢰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체계가 연비와 저소득층 배려 등의 기준에 따라 개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무공해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를 열고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성능 환경성에 따른 최대 보조금 격차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예전에는 성능 환경성 차이가 아무리 나도 19개 차종 중 18개가 보조금 상한액을 받았다면 개편 뒤에는 20개 중 7개만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보조금 최저와 최대 액수 차이에 차이가 벌어져 전기차 기업의 성능 환경성 향상 요인으로 작용하겠네요. 전기 승용차에 한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항도 생기는데,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 계층은 총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더한 값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승용차 코너를 구입해 국고 보조금 82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차상위 계층은 이에 10%를 더한 약 9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전기차와 내연차의 가격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도 축소 조정됩니다. 기존 보조금 상한액이 일반 900만원, 초소형 420만원이었다면 이번 개편으로 일반 820만원, 초소형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승용차 구매 시에만 기존 보조금 상한액이 유지됩니다. 이외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해 부정수급을 막았습니다. 위장 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즉시 환수되고, 승용차는 생애 첫 차일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복권 수익과 동일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내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하던 조직이 기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세 등을 관리하는 반면 소득세제과는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다루는 조직이죠. 따라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 즉 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전망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기타 소득의 경우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출금한 금액 전체를 양도금액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암호화폐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50% 손실을 내고 남은 5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인식되면 44만원을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 금액의 22%의 세금을 매겨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42%의 고율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기타 소득은 필요 금액을 공제한 소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2%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순수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알려진 대로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 위축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자본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자금성 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홍삼다이가 이번에는 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류사바오 LL이라는 계정을 가진 젊은 여성이 웨이보에 자금성 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올려 파장을 일으킨 후 중국의 누리꾼 수사대는 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휴관일인 월요일 해화문학 광장에 벤츠사의 SUV를 세워둔 채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국의 국가 원수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자금성 내 차량 진입이 일개 개인에게 허용됐다는 사실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누리꾼 수사대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가오루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중국의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여의구 국장을 지낸 허광웨이의 며느리이자 혁명원로 허창궁의 손자 며느리라고 하네요. 그의 배경이 밝혀지자 중국 전역에서는 혁명원로의 2세인 홍얼다이에 이어 그의 자녀, 사위, 며느리 등 이른바 홍삼다이가 특권 의식에 젖어 위법 행위를 대놓고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어진 중국 누리꾼의 수사로 이번에는 그가 대학원 재학 시절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촬영,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지난 2012년 가오루는 창춘20대학 대학원에서 마르크스주의 전공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당시 대학원생 영어 학위 시험을 치르면서 휴대전화로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그는 웨이보에 이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적은 글까지 같이 올렸다고 하네요. 휴대전화 반입이 절대 금지되는 대학원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들어가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촬영해 유포했다는 사실에 중국 누리꾼들은 교육 부문에서도 특권층의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창춘20 대학 측은 부랴부랴 조사를 벌인 후 서명을 내고 가오루가 학칙을 위반하고 휴대전화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감독 교사가 이를 적발하지 못했지만 가오루는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루는 웨이보나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 부를 과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주 올리는 왕홍이기도 한데 한 동영상에서는 각각 약 17억 원과 약 9억 8천만 원짜리 명품 손목시계를 자랑한 적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